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산다는 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몇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좀 큰 나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더 관찰하고 눈치도 좀 보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그래서 이런저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뭐 미국 이야기, 뭐 유럽 의회 선거 이야기, 최근에 또 프랑스 총선 난리난 이야기 이런 거 많이 배웠는데 또 그러다 보니 최근 또 몇 주 사이에 중국 이야기 업데이트를 좀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 마침 중국을 최근에 실제로 취재 다녀오신 기자님이 한 분 계셔서 저희 중국 업데이트도 좀 할 겸 요즘 또 중국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중앙일보 차이나랩의 한우덕 선임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예전에 3프로TV에서 한번 모셔서 귀한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한 번 더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우덕입니다. 네, 예. 중국에서 꽤 오래 특파원 생활을 하셨죠? 예, 99년에 베이징으로 들어가서 예. 한 2년 반, 3년 반 하고 다시 상하이로 가서 3년 반, 그래서 한 7년 정도 특파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당연히 한 기자님은 중국 통이야 뭐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많이 여쭤봤을 거고 뭐 그 정도는 그러다 아니고요. 보니까 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중국 제 시작이 원래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시작을 해서 주로 이제 경제 쪽 중국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뭐 많이 모릅니다,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커서. 저는 한국인입니다만 한국은 어떤 나라야라고 물으면 제 생각이 조금 있을 뿐이나 그 생각도 또 틀린 생각일 경우가 많아서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다녀오셨으니까 그냥 그 문제부터 여쭤보죠. 요즘 중국 어떻든가요? 어떤 게 좀 눈에 띄셨어요? 예, 제가 지난주 상하이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본 상하이만 얘기를 하면 다른 데는 뭐 이게 일반화할 수는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상하이 가서 크게 좀 상하이가 역시 옛날보다 좀 달라졌구나 라는 게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첫째는 죄송합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그 첫째는 그 와이탄이라는 데가 있어요. 상하이 가면. 근데 그 황푸강 주변에 거기를 뭐 한 2번 가봤는데 역시 외국인이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 와이탄에 가면 그 이제 그 황푸강 언덕이란 말이죠. 이제 한강 고수부지 비슷한 데인데 옛날에 외국인이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 가니까 외국인이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갔구나. 실제로 상하이에 있던 한국인이 한때 뭐 한 6만 명, 7만 명 정도 됐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2만 명 정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많이 줄었네요, 많이 한국인이. 근데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인데 이제 물론 서방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역시 두 번째 상하이에서 본 건 역시 녹색 그 번호판 그 전기차.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제 어림잡아도 예. 대략 길거리에 둘러다니는 차의 한 30% 이상은 녹색 전기차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중국 전기차가 많이 이제 파고들고 있구나. 작년 12월인가요? 그때 통계를 보니까 중국 승용차 전기차 침투율이 한 40%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 팔리는 승용차 10대 중 4대가 전기차였다라는 건데 그거를 진짜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전기차 많더라. 예. 그래서 뭐 이번에 상하이 가서 이제 우리 거기 현지 계신 주재원들하고 이제 식사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제가 이번에 가서 재밌게 생각했던 게 이번에 주로 뭐 보셨어요? 가서 뭐 그냥 중국 일반이 아니라 뭐 좀 특별하게 어떤 업종이나 인더스트리를 들여다보러 가신 건가요? 사실은 그 스마트락, 그 스마트 도어, 네. 도어락, 전자 도어락. 예.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도 취재를 해봤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들은 기자라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돌아가는 거 이렇게 좀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 현지 나가 있는 주재원들하고 얘기 많이 하고 식사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우리 옛날 특파원 생활을 제가 특파원 생활을 2000년 초에 했단 말이죠. 네.
그때는 우리끼리 뭐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이러다가 중국에 잡힌다.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우리나라 추격 속도가 빠르니까 야, 우리 빠르게 도망가지 않으면 중국에 잡힐 것 같아.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도 이제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거기 원 주재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야, 이러다가 우리 밟힌다. 중국에 밟힌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잡힌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재원들은 이러다가 우리 중국에 밟히는 거 아니야? 그 위기의식이 더 심각해진 거죠. 중국 기술이 이제 우리를 추월했다. 그런 거죠. 도어락도? 도어락은 물론이고 근데 이게 옛날에는 중국 기술이 우리를 추월했다. 그래서 우리가 잡힌다. 그러면 사실 뭐 중국에서 나오면 되잖아요. 중국 안 가면 된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나라 백색가전도 그렇고 뭐 핸드폰 하나하나 추월당한 게 있긴 있죠.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성장, 중국 산업의 발전 자체가 어디 생각하면 한국 산업 따라잡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 일본 따라잡는 과정이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나오면 그만인데 이제 밟힌다는 얘기는 자칫 우리가 중국에 정말 어떤 산업적으로 기술적으로 밀리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석유화학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힘드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주요하게는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을 따라잡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시장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도 중국과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밟힌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을 이제 추격을 해 왔고 그게 우리나라를 이제 뛰어넘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추월해서 결국 우리나라 산업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다. 그리고 그걸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 주재원들이. 그래서 그런 지경에 우리가 이르렀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보통 예전에 이제 도어락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 제 상상으로는 도어는 중국이 만들고 문짝 뭐 이런 거는 다 중국이 만들고 우리는 그 디지털 도어락 요걸 만들어서 갖다 하면 붙여서 팔아라. 아니면 뭐 디지털 도어락 중에 뭐 핵심 부품이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고 껍데기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붙이세요. 이렇게 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게임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렇죠. 중국이랑 경쟁은 안 하고 어찌 보면 중국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되고 뭐 이런. 근데 그런 구조가 이제는 아니란 얘기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간 게 이제 그 현관문을 하는 업체들과 이제 가서 몇 군데 들어봤는데 이제 도어락도 그냥 디지털 도어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갖고는 안 되고 이제 스마트 도어락이잖아요. 뭐가 달라요? 스마트 도어락하고 디지털 도어락은 이렇게 달린 것 같아요. 디지털 도어락은 뭐 이렇게 숫자 넣어서 삐삐빅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조금 더 나가면 얼굴 뭐 인식 정도. 근데 스마트 도어락은 핸드폰으로 문을 열고 핸드폰에 그 문에 누군가 와 있으면 그 핸드폰으로 그 문에 와 있는 사람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무언가 배달 오잖아요. 배달 온 무엇이 왔는지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녹화도 돼서 예를 들어서 그 뭐 멍멍이가 지나가면 어떤 멍멍이가 오면 뭐 이런 것도 다 보고 그게 이제 스마트 도어락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스마트 도어락이 중국 스마트 도어락이 한 단계 이게 여러 업계 분들하고 같이 가서 물어보니까 중국의 실력이 어떠냐.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앞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중국의 스마트 도어락은 그 AI와 결합이 돼서 근데 이제 그 AI 클라우드 연결이 돼서 예를 들면 사람 인식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사람을 사진을 주고 몇 장 사진을 주고 인식하는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AI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의 아침 그 집에 아니면 멍멍이든 그 강아지 패션 뭐 해가지고 그걸 다 인식을 전혀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사진을 이렇게 비치면 디지털 도어락에서는 열렸다. 속아서 열은. 근데 AI 시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겠죠. 그렇게 이제 스마트 도어락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중국산 스마트 도어락 핵심 부품을 사다가 문짝은 이제 코리아가 만들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저녁을 먹으면서 거기 이제 우리 그 한국무역협회 대표가 나가 계신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진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 뭐 서방, 유럽에 이제 압력이 들어오고 규제를 받으니까 이거 이제 우회하려고 우리나라에 투자 문의를 많이 온대요. 근데 재미난 게 투자를 얘기하면서 기술 유출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기술 유출? 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면 그 과정에서 중국의 첨단 기술이 우리한테 한국에 유출될 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유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국에 진출할 때 중국에 우리 기술 유출되는 것만으로 생각했었잖아요.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설마 그러기 하겠냐. 그래서 이제 상하이에서 좀 더 가서 저장성에 용캉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용캉이라고 하는 곳은 그 1년에 문짝을 도어를 한 400만 장 찍는데요. 4천만 장. 죄송합니다. 4천만 장의 문짝을 찍어서 국내에 팔고 중국 국내에 팔고 해외 수출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중국 뭐 수출의 3분의 2가 거기서 나온다는데 어쨌든 이 용캉이라고 하는 도시는 문짝의 도시예요. 문짝의 도시라고. 그거 만드는 걸로 그냥 도시가 돌아가요? 용캉? 용캉입니까? 용캉. 예, 용캉.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영원할 영자에다가 건강할 때 강자 이렇게 쓰던데. 어쨌든 이 회사에 거기 가면 이제 뭐 한 집 건너도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 보면 문짝 관련 회사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술 그쪽 사람들하고 이제 뭐라 그러자면 우리나라 기술 이제 우리나라 사장들이 가서 좀 뭐 협상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가져와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한국화해서 그걸 스마트 도 이런 형식으로 한국에 팔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진짜로 그러더라니까요. 야, 너네들 가면 우리 IP 이거 그 지적재산권 어떻게 보장해 줄래? 얼마 줄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바뀌었구나 이게. 중국이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역커플링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쭉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제 역커플링이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미국하고 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커플링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커플링이 워낙 돼 있다가 이제 뭐 트럼프 들어오고 뭐 바이든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디커플링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다 아니야 무슨 디커플링이냐 그럼 좀 위험하니까 디스리스킹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관계는 우리나라도 중국과 굉장히 커플링이 강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를 한 게 1992년이잖아요. 그 이후로 사실 우리나라 중국하고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거시 정도도 그렇고 무역도 그렇고 굉장히 커플링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커플링 한국과 중국의 어떤 커플링의 관계가 이제는 거꾸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근데 그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의 한중 뭐 투자라든가 교역이라든가 이거를 사실 가능케 했던 근본 그 요소는 기술력이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기술력을 그렇죠. 받고 싶은 중국의 희망. 그렇죠. 이제 한국의 기술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이제 좋은 투자 조건을 제시하고 한국 기업들은 그런 조건을 받아서 중국에 투자를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분위기에서 오다가 우리가 이제 기술력이 중국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중국에 투자할 영역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고요. 또 이제 이런 기술력이 나은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교육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중국의
교육은 사실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발전해 왔단 말이죠.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중간재는 부가치가 높아요. 그렇죠. 네? 부가치가 높고 만들기 좀 어렵고 마지막 최종 조립만 기술 수준이 좀 높고 이제 그거를 중국에 가져가서 중국에서 이제 딱 조립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그걸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니면 우리나라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흐름은 뭐냐면 중국이 중간재조차도 이제 기술 수준이 높아져서 중간재조차도 우리가 수입을 해오는 중국의 중간재를 우리가 수입해요? 지금 우리가 그 용광에 가가지고 문짝을 본 것도 그거예요. 도어락도 그러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는 우리가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에 이제 높아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어떤 경제 협력이라든가 교육을 주도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게 중국에서 높아지면서 거꾸로 작동을 할 수 있겠다. 예.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디리스킹이 뭐 디커플링이 이런 건 오히려 이건 좀 한가한 얘기다. 그냥 추월당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 커플링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번에 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그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 시장으로 가는 게 당연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핸드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당연히 한국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또 젖과 끓이 흐르는 시장이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걱정해야 될 그런 단계잖아요. 뭐 소비자 많이 그렇죠. 뭐 먼저 알리테무 뭐 그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알리테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싸고 그 저가 제품들이 많이 오지만 근데 저가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기 3프로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데 전기차도 이제 우리가 곧 하반기부터 이제 승용차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뭐 우리나라 전기 버스의 뭐 절반 정도는 이미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고 등등해서 중국의 어떤 기술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역커플링의 한 현상 아닌가. 그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냥 뭐 심각하게 생각할 수는 없고. 이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거꾸로 역류해서 들어온다, 중국 거가. 근데 이제 이런 건 얼마 지난주인가요? 저지난주인가요? 그 한국은행에서 아주 재미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중간재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수입하는 그 전체 수입의 한 76% 정도가 사실은 중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재를 중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지만 중국 중간재가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네. 그럼 그 사다가 우리가 조립해서 팔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조사를 해왔어요. 근데 재미난 결론이던데 근데 해보니까 실제로 통계를 돌려보니까 실제로 우리 경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일본도 그럴 거 일본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데의 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나면 그 해당 국가의 제조업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트럼프가 파악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지금 그런 그 지난번 선거 때 그걸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중국 때문에 우리 미국의 200만 일자리가 좀 없어졌다. 이걸 내세워가지고 그 노동자들을 열광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경우는 다르다.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수출이 예를 들면 1955년 잠깐 요거를 한번 이게 그 한국은행 자료라서 이걸 좀 보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 우리나라가 중국의 그러니까 한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1990년에 한 3% 남짓에서 현재 한 22% 정도로 늘어났어요. 근데 작년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95년에 보다 비슷한 수준을 오히려 좀 높은 94% 수준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국의 수입이 늘어서 근데 우리나라의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의 한 76%가 중간재인데 그렇게 수입이 크게 늘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중간재가 오히려 우리나라 제조업에 도움이 됐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는 뭐 전방 연쇄 효과라고 얘기를 하던데 중국의 중간재가 들어와서 이제 가성비가 낮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중간재라 하면 그냥 부품이라고 아니면 생각하면 반제품. 반제품. 부품과 반제품 우리가 이제 보통 중간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들어오니까 그걸 들어와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그거를 조립하든 뭐 조립하면서 더 업그레이드 하든 이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거죠. 중국산 부품 예,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뭐 제3국으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뭐 중국산 배터리 원료 갖고 오고 뭐 그런 게 비슷한 그런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제 그런 거예요. 중국산 배터리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조립을 해서 그걸 또 뭐 포드에 넣어놓고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의 교역은 이런 중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재 아니면 그 영향을 이렇게 제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다. 이런 윈윈이라는 재미있는 보고였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그게 그 조건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이 어느 정도 커버가 돼야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을 해서 우리 브랜드, 우리 디자인, 우리 뭐 아니면 국가 브랜드 이런 거를 이제 부과해서 그걸 뭐 다른 데 팔거나 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게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것조차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중간재 수입의 또 다른 함정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금 중국의 시장 의존도가 너무 높다. 뭐 우리가 수출에 뭐 25% 30%가 중국으로 가서 그 어렵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장의 의존도가 많은데 사실 중간재 의존도가 높으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지금 방금 얘기했던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사실 의존도가 높아서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게 위험한 경우도 있잖아요. 뭐 심지어 조금 얘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옛날에 터졌던 그 요소수 사태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그 역커플링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역커플링을 얘기하고 있는데 역커플링이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 경제에 물론 그런 그 전방 효과라고 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게 되면 이건 어쨌든 산업의 근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한번 조심은 해야 된다. 뭐 우리는 항상 무슨 그 중간재 부품 소재는 일본에서 사오든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도 가져온다 하니까 중국에서 가져오든가 하면서 당연히 의존도가 특정 국가에 높아서 계속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달라진 건 우리가 중간재 만들고 중국이 그걸 조립해서 미국에 수출하면서 부가가치 나눠 먹던 방식이 거꾸로 되고 있다는 거는 재밌네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 옛날에는 석유화학 업계 얘기를 하면 한국과 중국에는 분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석유화학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에틸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한국이 하고 조금 떨어지는 것은 중국이 해. 그래서 그것이 똑같은 석유화학 업계라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뭐 분업 구조가 돼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또 중국이 이제 그 2017년, 18년 이제 트럼프 오고 또 이제 어떤 트럼프와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중국의 자력갱생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석유화학 업계에서 야 우리도 그럼 다 해야 돼. 이제는 뭐 우리가 좀 부가가치 높은 거는 뭐 한국에서 가져왔지만 그거 안 될 수 있다. 그럼 뭐 우리가 다 하지. 못할 것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산업에 관련한.
그게 뭐냐면 어떤 나라가 산업적으로 무엇을 한다 그러면 시장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뭐 해외도 나가고 한다 그러면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제조 역량, 그리고 이제 그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시장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개의 역량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 그래, 시장이 넓으니까 네. 웬만한 부품 업체들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도 요 안에서만 팔아도 네. 돌아가겠네 싶으니까 네. 다양한 걸 만들겠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그 석유화학 업계가 이런 그 서플라이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면서 이제는 좀 높은 수준의 제품은 부가치 높은 거는 뭐 말했든 몰랐든 뭐 쳐다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국제 지정학적으로 이런 갈등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을 분발하게 만들었네. 우리 다 할게. 그럼 이제 한국에서 안 가져가는 거잖아요. 한국의 말하자면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도 지들이 만드니까. 예전에 우리 일본이랑 그 부품 소재 관련해서 싸울 때 처음에는 일본이 니네 그거 안 준다라고 할 때는 일본이 갑인 줄 알았더니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오히려 일본이 불편해지는, 우리가 개발에 성공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어쨌든 우리가 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쪽도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도 괜히 생기는 문제가 있군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뭐 중국을 이제 쭉 공부를 해도 사실은 뭐 경제 분야를 주로 이제 산업 발전 쪽으로 이렇게 쭉 보고 왔는데 그게 이제 아니 이제 한 20년, 30년 되어가네요. 이렇게 봤는데 그 흐름이 지금 굉장히 한국과 중국, 물론 중국의 경제도 사실 굉장히 큰 전환기에 있는 것 같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도 그거에 못지않게 큰 전환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그 관계라든가 위기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됐는지 몰라 사실. 그럼요. 예, 그럼요. 그렇죠. 제조업도 그런 식으로 서로 호흡이 맞았고 뭐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내수 다 살려주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좋기만 했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관계를 그 동안에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중국의 성장에 편승을 해서 아니면 뭐 달리는 호랑이에 뭐 올라타서 뭐 이렇게 이제 함께 발전을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제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거에 같이 함께 이제 그 혜택을 본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요거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97년 IMF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뭐 여러 요인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의 요소가 제법 컸단 말이죠. 중국이 뭐 97년에는 그때 당시에 뭐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또 2008년에 기본적으로 그때 이제 어떤 그런 중국의 세계 공장으로서의 힘이 파워가 막 올라가던 때였고 중국이 그때 당시 한 4조 위안 정도의 어마어마한 GDP에 거의 한 12%, 13%의 돈을 풀어서 내수 확장에 나섰단 말이죠. 이제 그런 중국의 시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중국에서 얻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냉각됐을까? 그렇게 보면 결국 이제 2016년, 2017년 이때 이제 사드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무역 전쟁, 뭐 경제 패권 갈등이라든가 이런 요소가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한중 간의 경제 관계가 급격하게 바뀐 것 같아요. 달라졌죠. 그게 그런 현상을 나타난 것이 이게 역커플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이제 중국 앞으로 그러면 뭐 우리가 중국 제품을 뭐 벽을 쌓아서 못 들어오게 하거나 뭐 그럴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런 커플링이
또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어떻게 또 이제 중국과 협력 기제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이런 걸 좀 그러니까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중국은 지금 한국이 필요하면 왜 필요해요? 그럼 기술들은 하나하나 본인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냥 과정으로서 필요한 걸까요? 글쎄 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중국하고의 산업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남은 게 과연 남은 기술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예, 뭐 우리의 카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뭐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정도 남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반도체는 워낙 또 민감한 영역이라서 뭐 우리가 역시 중국에 대해서 무엇인가 발언권이 있다면 뭔가 할 얘기가 있다면 역시 몇 개 분모 정도였겠지요. 뭐 그러게 아니라면 사실은 중국이 우리에게 특별히 뭐 손을 내밀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패배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게 사실 우리나라도 간단치 않은 나라예요. 한국도 그렇죠. 그럼요. 우리가 뭐 자동차, 중국이 뭐 전기차 얘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뭐 우리도 전기차 잘 만들잖아요. 사실. 그 아니면 우리 뭐 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우리도 그렇지. 나라예요. 워낙 없으니까 땅 파면 나오는 게 없으니까. 중국이 우리를 쉽게 산업적으로 아니면 정치 뭐 지정학적으로 쉽게 이렇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그 중국 그걸 이제 레버지를 이용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상하이 다녀오셨습니까? 상하이만 다녀왔는데 그 전기차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부터 한번 얘기해. 그래 상하이 집값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서 상하이 근데 요즘에 뭐 부동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 부동산 이번에 중국 상하이를 가보니까 역시 그런 뭐 제가 본 상하이는 사실은 뭐 중국 일부분이라서 이거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상하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집 사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 주재원들 이야기는 뭔가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분위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우리나라 그 건설 관련 회사 그 대표 주재원하고 얘기를 해도 뭐 자기가 수주를 몇 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의 중국에서 어떤 공장 건설이라든가 요걸 이제 수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숨통이 좀 도는 느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그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야 지금 팔아.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듣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중국도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아주 전기를 마련하고 있구나. 전기 전환점이 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상하이의 특수한 경우라서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 부동산은 역시 아직은 좀 회복이 덜 됐어요? 덜 된 정도가 아니고 회복의 기운이 좀 아직은 상해도 상해도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뀌는 거야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보는 정도 이제 그 정도 같아요. 근데 그것도 상하이라서 그런 것이지 좀 더 뭐 2선 도시, 3선 도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역시 중국은 좀 아직은 어렵다. 더 어렵겠네요. 상하이가 그런 분위기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 부동산 시장이 경기가 역시 상하이 느낌을 보더라도 옛날 같이 이렇게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중국이 좀 다운됐다 뭐 이런 느낌을 나도 좀 봤던데.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모두 다 이제 사실 부동산 때문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 정도 이제 부동산이 중국 사람들의 어떤 소비라든가 아니면 그 자산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역시 이제 시장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뭐 디플레 내수가. 얘기도 나오고 내수가 이제 위축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안 좋은데 근데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중국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네, 예. 그게 뭐냐면 저걸 뼈저리게 느끼는데 최근에 왜 화성에서 우리 그 전기 배터리 아리셀 예, 배터리 그래서 회사 불났죠. 불났잖아요. 근데 그 불났을 때 그 중국인이 많이 사망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뭐 어떻게 전해지다 보니까 중국에서 야 한국이 그렇게 임금이 높아 최저임금이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뭐냐면 중국이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그 이제 그 말하자면 기업이 돈을 벌어요. 네. 그럼 그 번 돈을 부를 창출하면 그 돈을 누가 가져가냐면 잘 아시겠지만 국가하고 주주하고 종업원이 가져가잖아요. 뭐 어느 네. 나라나 그렇죠. 네, 어느 나라는 그렇죠. 세금 내고 세금 배당하고 가져가고 월급 배당하고 월급 받는단 말이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국가 세금 그리고 주주가 같이 하는 포션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임금이 적은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게 사실은 저개발 국가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네, 사람이 흔하니까. 네, 그리고 수출 주도로 보통 시작을 하게 되면 제조업을 아무래도 중국 경제 구조가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 소비자들이 가져가는 포지션이 낮으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소비 여력이 낮아지는 것과 연결되고 시장이 내수 시장이 그 크지 않는 그것과 영향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89년, 90년에 그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직장에 들어오면서 본 가장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임금 투쟁하는 거였어요. 그냥 오자마자 그냥 뭐 6개월도 안 지났는데 그때 빨간 띠 두르고 이제 이거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냥 이 이익을 절대로 주주나 국가는 안 내주잖아요. 그냥 너 마음 좋게 하니까 그래 너 좀 더 올려줄게 안 하잖아요. 결국 노동자들이 막 싸워서 이제 쟁취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중국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를 소비자들이 가게가 이제 가져갈 수 없는 많이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거죠. 뭐 노조라든가 뭐 그런 이런 게 예. 부족하니. 부족하니. 근데 이제 그게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국가는 굉장히 커져. 내수가 잘 안 살겠네요. 네, 내수 잘 안. 국민들 근데 주머니에 돈이 안 가니. 우리나라가 사실 80년대 막게 해서 그 중간 우리는 그 중진국 함정을 탈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진국 함정 탈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내수가 형성될 만큼 노동자들이 가게가 부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소비를 하게 되고 시장이 형성되고 그게 중산층이 형성되고 그래서 뭐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산층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는 건데 중국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진국 함정이 중국에 뭐 많이 걸려 있다 뭐 하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역시 중국 경제는 그런 모순이 있어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역시 어렵겠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국은 그렇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나는 그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요. 근로자 몫이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클수록 게다가 그 사회보장 제도가 완비가 덜 돼서 사람들이 쓸 수 없는 거죠. 그 집값이 조금 출렁이면 당연히 더 못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위축되고 지금 경기가 일어나기 어려운 것 같은 구조적인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원래 잘 없죠. 원래 노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우리도 이제 올림픽 전후로 하면서 노동운동도 본격화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목소리도 강해지고 복지 체계도 만들기 시작하고 이게 전형적인 소득 증가에 따른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과 민주화는 같이 가는 거야. 그렇게 설명하던 그 구도인데 맞습니다. 궁금한 게 중국에 대해서는 그게 정말 궁금해요.
민주주의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만 봐도 아직도 그런 기미는 없는데 시진핑은 계속 장기 독재고 언론 통제하고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그 단계 빨리 이제 벗어나는데 중국은 어째 소득이 저기까지 갔는데도 그런 목소리도 없는 것 같고 국민들조차 그런 목소리 잘 안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다수가 뭐 소수야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 저게 저 민주주의가 돼야 또 이제 경제 체제도 또 이제 창의력을 바탕으로 혁신도 되고 하는 건데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우리 시각으로는 우리 이제 뭐 서방의 시각으로는 중국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 민주에 대한 아니면 뭐 자유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이 WTO 가입하는데 미국이 네. 이제 그 도와준 거잖아요.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게 왜 아니었느냐? 기본적으로 중국은 그 자유 민주에 대한 내 생각엔 자유민주에 대한 그런 그 컨셉 자체가 그 서구의 어떤 합리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정착할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중국은 제대로 된 근대화를 겪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중국이 이제 그 말하자면 1840년 아편 전쟁 이후 굉장히 이제 서구의 침입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도 반봉건 뭐 반식민지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때 어떤 서구에서 들어온 어떤 근대화의 사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근대화의 사조가 사실은 뭐 진독수라고 부르는 분 아시죠? 뭐 진독수가 노예적이지 말고 뭐 이런 뭐 민주주의 그리고 뭐 사이언스 뭐 이걸 주장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움직임이 사실은 중국이 그렇게 중화 민족의 어떤 큰 위상을 가지고 있는 한때는 세계 GDP의 50%뭐 30% 50%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인데 그 서구의 제국에 짓눌려서 살고 있다. 우리가 이 나라 망해가는 나라를 세워야 찾아야 돼라고 하는 그걸 이제 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구망의 열기에 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화의 어떤 시민의식이라든가 어떤 자유라든가 민주 이런 의식이 형성되기 전에 어떤 그런 우리 중화민족의 그 아픔을 아니면 중화민족의 억압을 탈피해야 된다. 나라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적 정서가 그 어떤 근대화 의식을 압도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제 공산혁명이 이루어지고 뭐 모택동 시대, 등소평 시대, 지금 이제 시진핑 시대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물론 중국 내에서도 그 천안문 사태 때 1989년에 천안문 사태 때 이제 그런 움직임이 없지 않았어요. 민주 그것도 특히 베이징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때 중국이 등소평에 탱크를 가져와서 이제 진압을 했잖아요. 이제 그게 끝이었어요, 사실은. 그 이후로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 그 당이 강력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민주에 대한 어떤 그 이견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대안 세력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군가를 민주라고 하는 그 어떤 정서를 자유라고 하는 그 정서를 흡수해서 그 엔티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구망에 대한 인식, 우리가 그걸 이제 사실은 시진핑이 탁 집권하면서 내건 게 이제 중국몽이란 말이죠. 중국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영화를 되찾자. 옛날의 영화 구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910년대의 그 사조가 그대로 이제 연결돼서 구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하다. 구할 구자 망할. 세이브 아워 망이면 뭐 망하는 거. 우리 중국이 멸망. 망하는 것으로부터 뭔가를 구하자. 중국을 구하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나라도 흔들리는데 무슨 민주주의야 그런 얘기 모양이군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몽이 결국 이제
덩샤오핑 뭐 손문이 삼민주의를 내걸었고 장개석이 뭐 국공 내전을 하고 모택동이 뭐 대학 진운동을 하고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하고 뭐 시진핑이 뭐 신시대를 뭐 얘기하고 하는 게 모두 다 그게 뭐냐면 형식은 다르지만 사실은 구망의 연장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그 덩샤오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우리가 도광양해를 해야지 힘이 아직 없는데 좀 기다려 우리 한 100년은 기다려 볼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시진핑은 2008년 미국에서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뭐 자본주의의 본산인 월스트리트가 뭐 망가지고 야, 이거 우리 사회주의가 지금 이런 망가진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주가 나왔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 시진핑이 그 오랫동안 100년 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구망에 대한 열망이 시진핑의 시진핑 시대에 다시 되살아난 거죠. 그게 중국몽이고, 그게 지금도 시진핑은 그 중국몽을 비전으로 걸고 국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너무 좀 그게 잘 살아보세의 열망이 독특하게 강한 나라이다 보니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한 그 요구와 욕구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게? 예, 뭐 물론 뭐 지금 다 인터넷도 다 개방되고 이런 시대에 과연 중국 젊은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언제까지 그 생각에 몰두할까요? 할까? 뭐 그게 언제까지 뚝을 막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중국의 어떤 그 교육 제도라든가 공산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 사회 통제 점점점 치밀해지고 있는 디지털 있다. 시대에 들어와서 점점 치밀해지고 있는 사회 통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민주에 대한 어떤 뭐 엔티 뭐 거버먼트 이런 운동이 나는 오히려 더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요. 그 방송사가 한 3,000개 돼요. 3,000개. 텔레비전 채널이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이제 각 시골에 무슨 현 있잖아요. 현이 되게 많은데 그 현도 사실은 채널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 동네 전파사 유선 방송. 근데 어쨌든 자기가 그 스튜디오도 가지고 어떤 제작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송사만 해도 한 1,000개는 돼요. 근데 그 1,000개에 되는 그 많은 채널이 저녁 7시만 되면 상당수 1,000개 채널 중 상당수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방송을 해요. 그게 뭐냐면 뉴스. 예. 그게 이제 신원 리엔뽀라고 하는 건데 글쎄 연합 뉴스 정도 할까요? 우리나라 옮기자면 어쨌든 그 신원 리엔뽀라고 하는 그 뉴스 프로그램을 거의 대부분의 채널에서 동시에 똑같이 방송을 해요. CCTV랑 같이. 그만큼 전파력이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어지간하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시청률 글쎄요, 80%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근데 그 CCTV, 그러니까 그 신올리엔뽀가 저도 이제 거의 매일 신올리엔뽀를 사실 보는데 첫 번째 하는 게 시진핑 주석은 오늘 이게요. 땡시 뉴스. 옛날에 우리 땡전 뉴스 뭐 다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근데 그게 중국의 어떤 그 사회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오늘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뭐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의 연성화에 힘입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권위주의가 굉장히 강경하고 하드했는데 경성이었는데 그것을 풀어준 거예요. 소프트된 거예요. 연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경제를 꽉 쥐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팡쇼라고 하는데 중국어로는 그 손을 놔준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기업에 대한 통제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걸 놔준 거죠. 그러니까 말 기업의 자유를 많이 확대해 준 거죠.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영 기업이 많이 이제 그 개혁 개방 시작할 네, 때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중국도 국유 기업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민영 기업들이 나오게 활동해 줬고 민영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든 정부가 크게 개입하고 관여하는 걸 줄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영 기업의 활동력이 넓어지고 그 민영 기업들이 오늘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실은 지금 중국의 5, 6, 7, 8, 9 경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민영 경제가 세금의 50%, 뭐 기업 혁신의 뭐 60%, 뭐 종업원 고용의 뭐 한 80%, 뭐 등등 해서 5, 6, 7, 8. 그러니까 민영 기업이 이렇게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크다라는 걸 내가 대안해 주는 말이 5, 6, 7, 8, 9인데 중국 경제 성장은 사실은 이 민영 기업이 주도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왜 가능했느냐? 공산당이 모 대통령 시절에는 강력하게 잡고 있던 통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네. 연성화됐단 말이에요. 권위주의가 연성화된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소프트해지면서 이제 민영기업이 활동을 하게 되고 민영기업이 뭐 수출도 하고 고용도 늘리고 그러다 이제 경제가 성장해 왔는데 시진핑 체제 들어서서 이게 권위주의가 다시 경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렇다면서요. 딱딱해지고 네. 하드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민영기업 요즘에 우리가 무슨 뭐 실업도 얘기 많이 하고 부동산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럼 청년 실업이 왜 많이 갑자기 늘어나느냐? 이 지금 민영기업을 중국 경제에서 민영기업을 대표하는 분야가 부동산, IT 플랫폼, 무슨 뭐 교육, 사교육 뭐 이런 데예요. 근데 이런 데가 이제 시진핑 들어서면서 경성화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공동부유라는 것으로 해서 위축되니까 위축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젊은 애들이 갈 만한 그게 없는 거죠. 근데 부동산만 해도 그래요. 이제 부동산만 하더라도 사실 중국의 민영 경제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뭐 헝다니, 뭐 비구엔이 이런 대규모 개발 회사들이 다 민영 기업이에요. 근데 그런 민영 기업 지금 시진핑 들어서면서 국유 기업의 어떤 당의 국가의 이런 역량이 정책 역량이 커지게 되면서 민영 사이드가 위축이 되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위축이 되고 부동산이 뭐 사는 데 집에 돈 투자하는 데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부동산이 이제 말하자면 통제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의 시각에서 보면 잘못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자리를 누굴 만들 것이며 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뭐 저 대통령 욕하는 거 듣기 좋아서 듣나요? 그렇게 허용을 해야 자율도 생기고 창업도 하고 그러면서 서비스도 생기고 돈 돌아가니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그럼 뭔가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시진핑 체제가 지금 이제 10년 했잖아요. 이제 15년 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제 생각에 뭐 5년은 충분히 더 할 거라고 봐요. 한 20년 할 거예요. 뭐 25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 체제가 있는 한 제가 볼 때 쉽게 이런 옛날과 같은 그런 어떤 권위주의 연성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국이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 부동산 시장도 망가졌고 뭐 청년실도 많고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는 얘기가 뭐 피크 차이는 아니야? 아니 뭐 중국도 이제 잃어버린 30년 가는 거 아니야? 그 질문 얘기를 많이 거예요. 하잖아요. 네. 근데 또 그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중국이 또 있잖아요.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를 자동차 판도를 바꿀 만큼 이렇게 힘을 들이고 있고 요새 뭐 달나라 뒤에 가지고 뭐 흙도 가져오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사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중국은 지금 두 개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중국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서
정말 장기 디클라인으로 가는 장기 침체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중국과 전기차 영역처럼 뭔가 글로벌 산업 판도를 바꿀 만큼 강력한 어떤 과학기술 발전을 한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 성장 엔진의 개발을 통한 뭔가 새로운 중국, 뉴 이코노미를 하려고 하는 어떤 체제 전환적인 상황에 있는 중국. 이게 함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국만 부동산만 보면 또 그쪽으로만 계속 그 몰두해서 보면 중국 내일 망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중국 또 다른 면이 또 다른 중국이 있어요. 근데 그 중국인 이 중국은 뭔가 국가가 강력하게 어떤 자원을 응집해서 궁극적으로 그 미래 산업에 뭐 투자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간다든가 이런 또 다른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면을 다 함께 고려해야지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쉽게 이제 우리나라가 유튜브 같은 거 가만히 보면 너무 한쪽에 매몰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거를 좀 함께 봐야 된다. 그리고 그럼 어떤 면을 과연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권위주의 정부 있었을 때 그럼요. 뭐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산업 발전은 잘 되고 경제 성장률은 높은데 그래서 지금 서구 학계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중국이 롱 디클라인으로 가는 거야? 장기 침체로 가는 거야? 네. 아니면 그럼 이게 지금 트랜지션 하면서 또 한번 그레이트 트랜지션이야? 이거 그럼 중국이 어떤 성장 동력을 막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뭐 AI 아니 무슨 뭐 상업 항공 뭐 걔네들 이걸 신질 생산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 이게 결국 어떤 산업 고도화라 연결되는 얘기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들을 판단해야 될 것인가? 물론 그 뭔가 내일 망할 것 같은 중국이 있어요. 중국 저 시골에는 아직도 그 학교 못 보내는 학생들도 있고 또 선생님한테 그 월급도 못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뭐 세계의 판도를 뒤흔들 만큼 어떤 과학기술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그 면을 볼 것이냐. 근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오히려 이쪽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의 상하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 중국의 과학기술이 어떻게 가고 있나. 아니면 중국의 전기차는 어느 측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경쟁 상대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지. 뭔가 산업의 전환기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지금 중국이 어떤 물론 여러 요소가 문제가 많고 문제가 많지만 어떤 거대한 어떤 전환기에 있다.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뭐 성공할 것이냐, 뭐 실패할 것이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중국이 하나씩 가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전환기로 봐야 된다. 뭔가 퇴보한다기보다는. 그래서 물론 뭐 이게 이제 또 중국을 볼 때 어떤 우리의 소망, 뭐 어떤 희망사항도 좀 곁들여서 중국을 자꾸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국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가 과학기술 이게 지금 많이 뭐 신산업이라든가 전기차 뭐 배터리 아니면 태양광 이런 게 다 미래 산업이잖아요. 이쪽으로 먼저 나가가지고 중국이 치고 가고 있고 어떻게 본 거는 중국이 이거 계속 얘기해야 되나? 괜찮습니다. 시간이. 그 중국의 주요 도시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요. 중국이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상하이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거기가 전부 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쓰게 한다는 거예요. 70-80%가 태양광 전기를 쓴다는데 그 데이터 센터는 아시다시피 전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기를 이런 그 석탄 전력이 아니라 이 녹색 전기를 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이 태양광이라든가 녹색 에너지를 국가적으로 지금 많이 키워서 어떤 도시에 그걸 자꾸 늘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그 각 도시에 있는 기업에게 어떤 탄소 배출권에 대한 문제를 많이 스스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여튼 제 얘기는 그런 식으로 자꾸 발전하고 어느 쪽 이런 걸 자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뜸뜸 보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상하이 가서 느낀 거는 야 중국이 역시 뭐 문제가 많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내일을 위해서 또 뭐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 한중 관계가 또 옛날과는 다르게 또 많이 어떤 전환도 맞고 있구나. 이게 다 이제 같이 연관된 문제잖아요. 그러네. 다 변하네요. 한중 관계도 변하고 중국의 입장도 변하고 중국의 계획 전략도 변하는 것 같고 미중 관계도 변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몇몇 분야에서는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기술적으로. 그것도 재밌게 들은 이야기가 이제 중국 물론 저는 전에서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 전쟁에 대한 우리가 대만 전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양안 전쟁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경제가 이렇게 회복이 늦으면 이게 어떻게 이런 뭐 우리 얘기하잖아요. 어떤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또 뭐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건 전쟁이 난다면 아마 양안에서 대만을 대상으로 한 전쟁은 아닐 거야. 그럼 어딜까? 필리핀일 거야. 그런 얘기를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필리핀은 실제로 이제 대만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데라서 또 말하자면 규모도 구지도 크고 근데 필리핀 정도는 한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전쟁이 난다면 뭐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그래요. 지식인사들 사이. 그것도 좀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모르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최근 중국 이야기 덕분에 안방에 앉아서 잘 들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또 이제 또 중국 이야기 좀 쌓이면 다시 한번 또 여쭤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